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에 대선 후보 두 번째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사회 갈등과 연금, 의료개혁, 기후위기 등 사회정책 분야를 놓고 맞붙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발표를 했던 기본사회 구상이나 의대 정원 문제,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 의제를 놓고 격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 두 분께서는 오늘의 토론회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될지 한번 우리 정은혜 의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지지율이 토론에 대해서만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상대적으로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토론도 잘 하셨고 그래서 그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특히 이번 두 번째 토론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되게 좀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익산의 한 모녀가 나란히 그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셨는데요. 근데 이제 큰따님이 취업을 하게 되면서 그 수급에서도 이제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큰따님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나가셨는데 그럼 수급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신청을 못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게 이제 또 생을 마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좀 논의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각 후보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을 가지고 정치 공방을 펼치고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게 전 정말 정파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귀한 시간에 2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면서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회적인 또 연금이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국민의 실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문제들을 좀 토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혜란 대변인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네, 사회 분야에 대한 토론이죠. 이게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의료라든지 복지, 노동 이런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재명 후보는 그 김문수 후보와는 달리 지난 3년간 거대 야당의 당대표로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책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힘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중도 보수 이런 거 이제 막판에 표방하시긴 하셨지만 그간의 행적을 표현하기로는 이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 김문수 후보 또 이준석 후보가 이 점을 좀 잘 파고 들어서 국민들에게 그런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그 민낯을 좀 파헤치려고 할 것 같고 그 점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으로는 노란봉투법 이런 노동악법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운동의 대부이셨던 김문수 후보 그리고 직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셨죠. 이분하고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 좀 기대가 되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또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그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하고 공공의료원 지원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정말 담백하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던 그 실책했었던 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겠다라고 네. 실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대 설립 이런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도 추진하다가 강력한 반발 때문에 실패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혼란의 또 그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두 후보의 이야기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고 연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연금 재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동의 목표지만 지금 이번에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8년 늦추는데 그치는 그 모수 개혁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이 주장했었던 자동 조정 장치 이런 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그 당시 주장했었던 하지만 관철하지 못했던 이 자동 조정 장치 이런 것 검토하고 또 연금 개혁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또 소개해 보면 지금 들어볼까요? 예, 다소 파격적인 신구 연금을 이원화하겠다. 네. 이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에 굉장히 큰 보호하려는 부담이죠. 네.
그래서 기존의 가입자들하고 새로 들어가는 이 청년 세대의 가입자는 아예 분리해서 재원을 따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다소 파격적이지만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환영받을 법한 그런 지금 공약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뭐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대선 토론 때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이준석 후보의 공세가 있었는데 오늘 토론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그래서 특히 좀 뭐 말을 계속 비꼰다든지 굉장히 좀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후보도 뭐 변명을 뭐 이유를 들긴 했지만 막 얼굴이 굉장히 좀 상기된 느낌도 있었고요. 네, 근데 네.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보여주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신공격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이준석 후보가 지금 벼르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포퓰리즘 정책이다. 아마 이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기본 그 소득이라든지 기본 사회 같은 구상은 정말 인간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주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포퓰리즘으로 포장을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식의 토론 방식은 사실은 당장은 뭐 시원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들어볼까요? 네, 그거 사실 기본사회 뭐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 민주당 강령에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실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도 또 한 적이 있어요. 중도 보수 표방할 때 잠깐. 네,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여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야말로 지금 여야가 지금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이 그 극명하게 노선에 있어서도 갈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토론이 뭐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당의 김문수 후보는 이 보수 우파 이념에 아주 충실하고 또 기업의 자율적인 성장 또 개인의 창의와 경쟁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념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잘 알리고 지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친 두 분의 모습, 검은 정장을 입고 나오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서거 16주기를 맞아서 오늘 이렇게 두 분도 블랙으로 갖춰 입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을 찾은 후보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이 아니라 처벌해도 시원찮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막판 지지층 결집에 주력을 하는 걸지 이 후보 선거 전략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볼까 하는데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 생각하시는 것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좀 제가 뭐 네. 소홀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추도식인지는 주기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네. 우연히 또 제가 검은 옷을 입고 와서 또 의상이 잘 매치가 됐는데. 아, 그렇군요. 네, 이번 오늘자 갤럽 조사를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PK, TK에서 지지층 결집이 아주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위기 의식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국가 폭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면에 그치면 안 되고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처벌해야 된다. 뭐 아니면 기본 사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본인의 지지층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결집을 호소하는 행보죠. 네. 그 두 후보의 격차가 그 바로 직전 조사에서 20%가 넘게 났던 것에 비해서 지금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또 10%긴 하지만 두 자릿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렇게 뭐 갤럽에서는 지난 이제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그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고 또 첫 대선 TV 토론이 모종의 분기점이 되어서 지금 이런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위기 의식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결집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6주기고요. 저희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월은 노무현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5월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완성하시지 못했던 그 미완을 본인이 완성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인연이 있는데요. 그 연수원 시절 당시에 노무현 인권 변호사의 특강을 들으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돈과 연줄이 아닌 진심과 능력으로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다짐을 하셔서 사실은 이런 정치 활동에도 이제 관여를 하게 되신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의 그 노무현 정신, 반칙과 특권이 없어지고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완성되지 못한 것들을 완성하고 해결하시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우리 기본 사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에서는 그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도 당의 기본사회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선거를 위한 기구가 아니고요. 항시 당에 존재하는 그 기구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불평등과 불안정한 시대를 돌파할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도 무너진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저는 윤리적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분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일정 같은 부분은 저는 무슨 선거 전략이라든지 지지층 결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네. 과거를 애도하고 또 현재를 정리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준석 후보도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본받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후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당 합당을 거부하고 작은 정당에서 시작한 마음을 잘 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단일화는 없다라고 재차 못을 박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타인의 입에서는 두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후보가 끝까지 보수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인지 좀 예측을 해보고 과연 이준석 후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전 대변인. 일단 보수 진영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오늘자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합치면 네, 비슷합니다. 예, 오히려 넘었습니다. 1% 네. 더 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추월한 첫 번째 조사가 나온 겁니다. 이제 이 갤럽 조사 상으로는. 그래서 우리 당이 여태까지 말해왔었던 형식적인 단일화 조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합쳐서 어차피 이길 수 없으면은 사실 단일화의 그 토대가 안 된다고 지금 봤던 건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 토론이 분수령이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많은 뭐 예측상으로는 굉장히 또 이 이준석 후보가 준비를 많이 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 예상과 달리 지금 거기서 주춤하고 김문수 후보가 더 이 결집과 또 토론에 있어서 역량을 보여주고 또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하고 이래서 올라간다면 아마 특별한 선택이 없이도 저절로 단일화가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게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제 그냥 중도 사태만으로는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 화학적으로 좀 결합하려면, 말하자면 그 표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려면 사실은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전직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당에서 나가는 과정이, 그래서 새로 신당을 이게 뭐 만드는 과정이, 창당하는 과정이 사실 자연스럽지 않았죠. 굉장히 억울하고 좀 불명예스럽게 축출되는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본인이 사실은 마음의 앙금이라는 말로 표현 안 될 만큼 어쩌면 이제 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제 피해자 마음이니까 피해자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에 대해서 좀 정말 정중하게 좀 물어보고 이렇게 좀 그런 토대를 마련한 다음에, 사실 저는 지금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심정적으로는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 지도부가 뭐 이준석 후보가 원한다 그러면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될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지지율 이번에 나온 걸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재명 후보가 45%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로 올라오면서 10%. 그래서 아까 1%포인트 정도 차이가 46%. 나는데 네, 보수 진영에서 1%포인트 더 높다라는 말씀이셨던 네네. 거죠. 네, 그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은혜 전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이준석 후보가 뭐 노무현 정신을 본받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저서라도 한번 읽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비문명적이라고 표현했던 게 바로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평생 지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약자에 대한 보호, 사람 중심의 가치와는 저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어떤 봉화 방문은 뭐 진심이 물론 당연히 뭐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자신의 정치적으로 그런 포장하는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본받고 싶다면 노무현이 아닌 그 노무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과 가치를 따르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 그 이준석 후보 캠프에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이 네. 최근에 굉장히 뭐 무슨 또래 룸살롱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SNS에 HMM 본사 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그 잘못된 보도들을 퍼날르면서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에게 좀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어떤 쇼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본인은 뭐 작은 정당이다, 외로운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정치를 하는 굉장히 좀 고립감을 가진 단일화 언급을 하는 것조차도 자신으로 단일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이런 부분은 자기가 지금 보면은 또 이동훈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이 또 이런 SNS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위법적인 단일화 시도를 했었다. 차기 당권을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는 대신 대선 후보는 뭐 김문수로 단일화 하자는 뭐 그런 것들을 SNS에 폭로하기도 했는데 네네. 사실은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후보자에 대한 매수라든지 이해 유도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내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캠프 내에서도 그런 단일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노무현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져야 하는데 저는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메이킹, 그냥 쇼잉이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또 각자 의견을 또 들어봤는데 국민의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고 또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일화에 이렇게 매달려 있기보다는 자강에 좀 비중을 두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전에는 골든 크로스가 또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도 있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전 당원을 홍보특보로 임명하는 좀 이례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최초죠? 네네, 전 당원한테 이제 홍보특보로 임명장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 그 네. 임명장이 나오는 겁니까? 네, 이제 아마 당원들한테 순차적으로 문자로 발송된다고 네. 네, 이미지 파일로 올 건데요. 네, 네. 실물은 아니고요. 이미지 네네. 파일로. 네. 그 아마 그건 좀 현실적으로 전달하기가 힘드니까요. 네, 전 네. 당원이 많으니까 지금 한 알겠습니다. 4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저도 이제 오늘부로 홍보특보가 되었는데 네. 여러분이 곧 김문수,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문자가 왔고 네, 그렇게 갈 겁니다. 사실 이게 갑론을박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선거 운동을 할 때 현장에서 할 때도 당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3명만 설득해서 네, 우리 후보를 찍게 만들어라. 네. 그러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당원들에게 이렇게 독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지금 뭐 당으로부터 뭐 더 나가서 이제 김문수 후보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는 게 사실 제일 효과적이죠. 그렇죠. 본인이 이런 부여받은 임무를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임감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란 홍보특보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네, 정은혜 전 네.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도 뭐 이번 선거에서 임명장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네. 중요한 건 임명장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무슨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안에는 책임감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저는 뭐 홍보통보로 일괄 임명한 것이다, 뭐 당원을 한 것은 저는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그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지금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당의 그 임종성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조직총괄본부장으로 임명장을 받았다는 그런 연락을 제가 또 그 SNS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분은 신청한 적이 없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직 의원이시고 민주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죠? 국민의힘으로부터 조직총괄본부장이라는 그 임명장을 받게 됐고요. 더 큰일 날 것은 지금 특히 교사들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6,600명이나 되는 교사분들이 지금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장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그 유출된 정보들을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신속하게 저는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것은 본인들이 이제 뭐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데 사실은 전시 효과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지지 기반이나 정책 신뢰와는 저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임명장이 아닌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사람을 모아야 하는 것인데 굉장히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 물론 당원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원이 아닌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공된 임명장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임기 단축 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내세웠었죠.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 단축하겠다 이렇게 맞불을 놨었는데 이 새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김문수 후보의 그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랑 계속 엇갈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권력이 거대 야당의 경우와 또 대통령의 또 그런 권력이 서로 부딪혀서 굉장히 지금 극한 대립으로 가서 이번에도 좀 영향이 있었죠. 2028년도 4월 총선에 맞춰서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적 결단을 해서 본인은 3년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개헌을 하고 내려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4년 중임제와 연임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이게 차이가 왜냐하면 있습니까? 이게 원래 개념은 하나일 텐데 양쪽 다 본인들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상대방에게 비난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그 우리 당 입장은 4년 중임제라는 거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을 하되 기간이 8년 초과할 수 없는 데 비해서 연임제라는 거는 2번 연이어서 하고 8년 한 다음에 또 쉬고 또 나중에 다시 또 8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뭐 이런 의도인지 아닌지 밝혀라 이런 식으로 그런 공세를 했죠. 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또 균형 있게 이제 하자면 그랬더니 민주당은 이제 연임이라는 게 진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푸틴이나 뭐 트럼프 이런 게 뭐 장기 집권을 연임제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중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개념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결론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 128조에서 임기 연장 또는 연임 중임 이런 개헌은 개헌 당시에 그 재임 중인 대통령한테는 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우리 그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정사상 3선 개헌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그 장기 집권을 시도하려고 해서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그런 헌정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미 헌법적으로 그 부분은 정리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 이거는 막 짜는 게 헌법의 결단이기 때문에 결론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균형 있게 다뤄주셨습니다. 역시 판사 출신의 홍보특보이신 만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임기 3년 단축 발언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임 중의 대통령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본인이 헌법을 바꿔서 본인은 3년 임기를 하고 그 이후에 하는 대통령은 뭐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그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법조항이 단축은 되고
본인이 본인 걸 단축하는 건 괜찮고 이 128조의 취지는 네네. 본인이 자기 임기를 늘리거나 아니면 2번 할 수 있게 단임이 아닌 뭐 연임이나 중임으로 바꾸고 본인이 혜택 받는 거 그걸 금지하는 그건 취지입니다. 제한하겠다라는 네네. 취지라는 저는 굉장히 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좀 즉흥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논의는 사실은 굉장히 과거에도 없던 논의고요. 특히 뭐 중임제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 87년제 체제 이후에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충분히 토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뭐 같이 4년 중임제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를 실현할 정치적인 기반도 없고 뭐 의석수도 없고 사실은 이걸 여야 협치로 이끌어낼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년 연임제를 제안하고 개헌을 주장하면서 지금 계속 중도와 또 보수에 있는 층을 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는 통합과 화합을 하려고 노력하는 후보가 지금 돼야겠죠. 하지만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 지금 둘 다 자신의 지지층만 몰두하기만 저는 바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되어도 저는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벌써 3번째 대통령 후보고요. 네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주장했고 오랜 시간 연구가 되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 많으실 테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헌이 수십 년째 계속 이렇게 추진되어 왔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는데 이번엔 꼭 개헌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